그래서 생물 다양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골목에 나가면은 제비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골목에서 놀 때 보면은. 근데 요즘 이제 보면은 광주에서 제비를 본다는 게 10년 동안인가 넘어서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좀 벗어나야 외곽으로 좀 나가야 제비를 볼 정도인데 그 정도로 지금 도시는 생물 다양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시도 야생동물과 공존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생동물 서식지를 확보를 해줘야겠죠. 자, 우리 도시가 왜 그러면은 생물이 다양해야 될까요? 생물 다양한다고 우리에게 뭐가 이점이 있을까요? 생태학적으로 관점을 보면은 생물 종들이 다양할수록 그 지역의 생태계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멸종하고 도태되고 퇴보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요. 왜? 종이 몇 가지가 없으면은 외부 위협으로 인해서 바로 소멸돼 버리겠죠. 그래서 자연은 최대한 생물 다양성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도시도 한쪽만 살아가면은 또 다른 위협에 발생되면은 없어질 수 있겠죠. 무너질 수가 있겠죠. 도시 시스템이.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을 통해 많이 마련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 발생되는 다양한 효과들을 창출해내야 되겠죠. 이점을 창출해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 안에서도 이제는 생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히 오염이 없는 도시가 돼야 되겠죠. 오염물질이 많으면은 도시에는 좋은 도시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뭐 쓰레기, 그리고 뭐 소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도시, 오염물질이 없어지는 도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오염물질 전체가 다 없어진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도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립성하고 이어지는 건데, 자, 광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광주를 보면은 광주의 대부분 먹거리는 어디서 올까요? 광주가 있으면은 대부분 그 옆에 있는 작은 도시, 시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마트를 가든지 뭐 시장을 가든지 보면은 대부분이 오는 데가 순창, 담양, 화순 뭐 여러 군데서 오죠. 광주에서 나는 먹거리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았어요.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왜 이게 도시가 먹거리를 생산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게 먹거리하고 뭔 상관이지 도시가? 자, 먹거리를 싣고 오는 게 이동수단이 자동차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운행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석유 에너지가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석유 에너지가 사용되면 탄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도시가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갖는 먹거리만 확보하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가 확보되면은 그만큼 석유 에너지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의 뭐 요인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겠죠. 그래서 도시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립성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도시가 고립이 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때도 자립성 있는 도시는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도시는 그러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고립이 돼버리면은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립성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이 먹거리 생산 이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텃밭이 아닌가 몰라요. 그래서 광주에도 곳곳에 보면은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텃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뭐 열이 되고 해서 점차 좀 빈 공간에 확보가 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전거와 보행 네트워크가 이제 갖춰진 도시가 마련돼야겠죠. 우리 도시의 대부분의 이동수단은 자동차입니다. 지금도 퇴근길 되면은 자동차로 가득 차죠. 그래서 도시는 이제 탄소를 활용하는 그런 이동수단이 아닌 그렇지 않는 뭐 보행이라든지 자전거가 도시 전역을 누빌 수 있는 그러한 그린웨이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행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저 또한 도시를 많이 걸어보지만 걸어다니다 보면은 많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도로로 단절되다 보니까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도시를 걸으려면은 상당한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은 차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보행 네트워크가 개선이 되고 도시 전체가 안전하게 걷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그런 그린웨이가 전역으로 깔린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행으로 도시 전역을 다닐 수가 있겠죠. 그게 앞서 말했던 이게 그린 네트워크, 그린 인프라하고 같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린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생태공학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기존의 공학에서 이제 생태를 접목을 시켜야겠죠. 이거를 토대로 도시를 만들면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녹색 도시가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겠죠. 자, 생태공학은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공학의 이러한 생태, 에컬러지컬을 접목을 시킨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태학은 생물의 생활 시스템을 해명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공학은 인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생태공학이 되는 거죠. 즉, 인간의 생활에 도움되는 기술 시스템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적용을 하되 이때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생물의 생활 시스템을 함께 접목을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태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생태학에서는 해명되어지는 대상이고 공학에서는 구축되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생태공학은 생태학에서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생태공학에서 생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공학이 하는 거죠. 구축을 시켜주는 거죠. 도시에.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생태 따로, 공학 따로가 많이 했지만 이제는 도시는 생태하고 공학은 함께 이야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생태공학은 오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62년 처음으로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덤은 생태공학을 자연자원이 주는 에너지를 공급해 움직이는 시스템에 사람이 추가적으로 소량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제어하는 것을 생태공학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연 자원이 주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그를 토대로 공학이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발전시켜서 자기설계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자라는 개념을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연 시스템은 누가 설계를 해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설계를 하고 조직화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시스템을 우리는 배워서 자기 설계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용한 학문이라고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기존의 공학은 우리 인간이 설계를 했죠. 우리 인간이 답을 주고 설계를 하고 답을 주고 거기에 움직이게끔 만들어졌다면 생태공학은 자기 스스로.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녹색 도시가 유기체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랜드스케어 어바니즘도 유기체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기 설계를 하는 도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윌리엄 비츠하고 스벤 에릭 요리겐센은 생태공학을 인간사회와 자연환경 모두를 위해 이들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디자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태공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보더라도 보면은 생태공학은 생물학, 생태학, 시스템 생태학이 이론적 근거가 돼요. 즉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생태가 이론적으로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생물과의 공존을 목적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구축은 공학이 하는 거죠. 공학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이익을 위해 생태계, 도시겠죠.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과거 일반적인 공학은 공학적인 이론이 근거가 됐다고 하면은 생태공학은 이러한 생태, 생물학적, 그리고 생물들의 이러한 다양한 생태학적 관점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공학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일반적인 공학은 생태계의 관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공학은. 근데 생태공학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바로 생물학입니다. 생물학, 생태학, 생태학이 되겠죠. 즉, 생태공학의 최고의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공학과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오덤은 이제 저서 시스템 생태학을 통해서 생태공학의 세 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생태계에서 나왔죠. 생태계에서 단절과 분리가 아닌 모든 게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덤 또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은 변화해야 된다.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고 변화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도시는 변화라는 게 없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무조건 픽스됐죠. 고정이 됐었죠. 근데 이제 도시는 어떠한 다른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즉 유기체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도시는 다른 요인이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다시 리셋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죠. 부시고 다시 만들거나 시스템을 개편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생태공학이 갖고 있는 생태공학이 적용된 도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바뀌는데도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는, 그러한 도시가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생태공학이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인간과 자연은 모두 이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처럼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지배의 대상이 아닌 같이 하는, 함께 하는 요소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과정과 반응들은 생물권 전반에 걸쳐서 서로 연결돼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 그게 생태공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연결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때는 생태공학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는 모두 변화하며 생태계 구성 요소를 개별이 아닌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다뤄야 합니다. 즉,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건물, 도로, 교량,
녹지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볼 게 아니고 통합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분리와 단절이 아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다양한 효과가 발생되고 뭐 이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발생되고 있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녹색 도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